있죠. 그 나의 조부와 그다음에 나의 부친은 낙타를 타고, 그다음에 나는 벤츠를 타고, 내 아들은 랜드로버를 타고, 그 자식도 랜드로버를 타겠지만은 그 자손은 다시 낙타로 돌아갈 것이다. 조금 더 실현 가능한 그런 모델을 해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사우디 왕세자가 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나만의 피라미드를 짓고 싶다. 뭐 지금도 계속 논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빈살망인 왕세자가 노린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의 경제한방입니다. 자, 이제 중동이 영원히 석유로만 먹고 사는 건 분명히 중동 그 지역 전체에서도 그렇게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중동 지역이 준비하고 있는지 아마 나라마다 또 다르겠죠. 이번 편에서는 중동을 보면 미래 경제가 보인다의 저자로 이 중동을 오가면서 경제 개발을 연구하셨던 이 미국 칼빈대 임성수 교수님과 함께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을 기회 같은 걸 좀 더 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동 얘기를 하면 먼저 이 항상 먼저 떠올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두바이인데 이게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거 두바이는 나라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묘하단 말이죠. 이게 나라인지 도대체 그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지역이라고 불러야 되나? UAE는 도대체 뭐지? 어떤 관계지?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두바이는 이제 UAE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7개의 토우국이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국가가 UAE이고 그 중에 하나가 두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역사적 과정을 보면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로부터 이제 중동 지역을 보호해줬던 나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영국입니다. 영국이 이제 경제적 이유로 이제 그 중동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게 되니까 중동 지역의 이제 토우국들이 우리가 하나로 합하면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로 합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7개의 토우국뿐만이 아니라 잘 아시는 카타르와 바레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타르, 바레인은 이제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그때 아부다비가 이제 기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입김이 너무 세질까 그런 그 염려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조인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걔들은 독립을 하고 나머지 7개가 하나가 돼가지고 만든 나라가 UAE고 두바이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이 두바이가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두바이만 보면 야 정말 석유 없어도 먹고 살 만큼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지역이 바로 두바이 같은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미래를 좀 내다보고 움직일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두바이 총리가 자주 했던 말이 있죠. 나의 부친은 낙타를 타고, 그다음에 나는 벤츠를 타고, 내 아들은 랜드로버를 타고, 그 자식도 랜드로버를 타겠지만은 그 자손은 다시 낙타로 돌아갈 것이다. 두바이 총리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네. 두바이 지역 그 중동 지역에서 떠돌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이제 절대 군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뭐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바이는 약간 좀 굉장히 혁신적인 도시입니다. 다 1차 산업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다음에 제조업을 성장시키는 2차 산업, 그다음에 3차 산업, 그다음에 4차 산업을 이렇게 성장하는 그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그렇게 가는 게 정상입니다. 두바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좀 그렇게 그런 루트를 따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썼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게 여기다 훌륭한 그 물류 시스템 만들고 공항을 만들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공항이 그 위치가 좋기 때문에 뭐 6시간이면 거의 모든 나라를 가면 한 60% 정도. 공항을 만들어 가지고 돈이 안 되죠. 사람이 내리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릴까 연구를 해보니까 뭐든지 세계 최고, 세계 최대를 만듭니다. 세계 최대의 쇼핑몰이 있고 세계 최고의 골드 빌딩이 있고 7성 호텔이 있고 뭐 인공섬이 있고 또 때마침 그 소셜 미디어에 붐이 일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뭐 사진 올리기 그렇지 인증샷 하나 찍으려고 내립니다. 공항에 내리면 그냥 무인 전동차로 그 뭐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심지어는 어떤 인공 스키장이 실내에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사진 찍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관광객이 늘어나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재원들이 두바이 갈래 그러면 갑니다. 두바이 살고 보면 중소기업도 다 거기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진출을 원하는 그 기업들은 거기에 총괄본부를 두게 되니까 많은 기업들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해외 인력들이 다 오게 되고 모든 게 정말 맞아떨어진 상황입니다. 테슬라 같은 모델들.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내연기관차를 만들려면은 그 축적된 수십 년의 기술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컴퓨터하고 그 배터리에만 있으면 바로 차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토요타를 능가하는 그런 회사로 성장했는데 두바이 같은 경우가 그렇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정말 혁신적인 방법으로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 도시가 됐죠. 네.
근데 이 두바이라는 곳이 지금까지 발상의 전환으로 이렇게 앞서갔으니까 혹시 두바이가 꿈꾸고 있는 미래는 도대체 무언가 또 엄청난 목표를 또 내세운 게 아닌가 이게 궁금해지는. 네, 그 중동 국가들의 어떤 공통적인 약점이죠. 제조업이 약하다. 왜냐하면 뭐 기름이 워낙 많이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투자할 어떤 그런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조업이 없으면 아무래도 관광업 같은 거는 좀 코로나 사태로 아시겠지만 좀 많이 위험 요소가 있죠. 제조업을 해야 되는데 그 다른 나라의 제조업 기술로 하루아침에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했던 게 우주 산업이다. 우주 산업은 이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관된 산업도 많고 인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지만 우주 산업을 군용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군주의 권력 기반 중에 하나는 무력. 우주 산업이 중동에서 어떤 군사력으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은 훌륭한 정보력. 그러니까 정보력과 무력을 한꺼번에 이렇게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저희가 얼마 전에 중동 출신 언론인 알파고하고 인터뷰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정말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빈살만 왕세자가 부러워하는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네. 두바이. 네. 그리고 그 말이 진짜 맞는지 네옴시티 계획에 두바이에 대한 염두, 부럽다. 두바이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진짜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유럽을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도 다 두바이에 총괄 본부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그 총괄 본부를 사우디로 옮겨라. 안 그러면 거래를 안 하겠다. 협박까지 하고 있는데 잘 그렇게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면은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우수 인력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잡 오퍼를 줘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교육은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병원, 훌륭한 의료 시설이 있는지, 뭐 여가 시설인지 이렇게 다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아무래도 주저하게 되겠죠. 그보다 훌륭한 교사들, 교육시설 때문에 교사를 데려가야 되는데 교사들도 똑같은 생각이죠. 잠깐 내가 거기서 가르치러 가는데 정말 살만한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모든 이 우수 인력을 데리고 올 만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네옴시티에 대해서 차라리 일론 머스크처럼 화성에 가겠다는 게 더 쉬운 거 아니냐. 이게 대체 높이가 500m, 길이가 170km면 진짜 와, 이게 하나의 건물 치고는 너무너무 엄청난 규모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도 좀 특이한 형태인 게 왜 이렇게 길쭉한지 이게 가능한 것인지 도대체 굳이 이렇게 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네. 왜 도대체 이런 계획을 세운 건가요? 빈살만하게 생각하는 거는 차 없이 20분에 모든 시설을 다 갈 수 있으면은 엄청난 그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라인이라는 도시가 길이가 이제 서울의 세종시 정도 되는 거리인데 기존의 어떤 그 도시의 패러다임은 이렇게 원형으로 돼가지고 넓게 퍼진 수평적인 이동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직선으로 해가지고 수직 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도 많이 세이브가 되고 라인 그 지하에다가 어떤 하이퍼루프라고 하죠. 그 안에 진공이기 때문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아마 음속의 속도로 그 서울의 세종까지 한 20분 정도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라인이 왜 이렇게 이제 높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높이가 이게 한 500m 되고 폭이 사이 공간이 한 200m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각도가 이제 삼각함수를 써서 계산을 해보면 한 태양의 고도가 이제 68도 정도가 납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수직에 가까운 한 80 몇 도 정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양이 이렇게 돌면 태양빛을 이렇게 다 가리게 되는 거죠. 중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습도가 엄청 많습니다. 휴미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없는 건데 이 햇빛으로 이렇게 가리게 되기 때문에 지상 공간은 굉장히 쾌적한 아마 캘리포니아 같은 날씨가 될 것 같고 걸어다니기 아주 운동하기도 좋고 이 사진이 보면 이제 축구 경기장이 이렇게 있죠. 그 안에 또 축구 경기장이 있어요. 있죠. 사이에 사진을 보면 재밌는 게 공간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돌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잔디를 아마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일부러 뚫어놓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공간을 둬야 아마 공학적으로 설계가 잘 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한 겁니까? 이런 건축물을 우리 인류가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잖아요. 이게 네. 서울부터 세종시까지 하나의 건물이다. 상상이 안 되거든요. 진짜로 지을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약간 궁금해지거든요. 그게 저는. 실현화되지 않은 그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이론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든 이 기술도 사실 현재로서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고 된다면 엄청난 이것도 거의 노벨상감인데 이론상으로 굉장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뭐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도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먼저 그 제안을 했던 거죠. 근데 이론상으로 가능한데 현재로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지만 향후 몇십 년 이내는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네옴시티를 미래 도시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 결국은 네옴시티의 그 완성품은 약간 조금 다를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처음에 이제 설계를 하면서 설계하는 분들이 조금 더 실현 가능한 그런 모델을 해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사우디 왕세자가 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나만의 피라미드를 짓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뭐냐면은 정말 혁신적인 거. 그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말은 지금도 계속 논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빈살망인 왕세자가 노린 겁니다. 다른 예가 뭐냐면은 그 옛날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 남자 모나리자라고 하죠. 그림을 누가 샀을까 사람들이 궁금했는데 빈살만이 그거 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진위 여부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어떤 핵심은 뭐냐면은 가격이 압도적으로 비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아마 네옴시티 어딘가에 그걸 또 걸어놓겠죠. 그냥 뭐든지 사람들이 주목을 끌어야 되고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옴시티도 실현 가능한 두바이 그 버즈 칼리파보다 훨씬 높은 건물 그 정도 수준으로 지어가지고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감흥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된다고 한번 해보시죠. 누구나 한 번씩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주 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누구나 다 가보고 싶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그냥 그게 외형만 멋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또 편안하게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즐겁게 네.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그냥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문화나 모든 것들이 다 받쳐줘야 되는데 네. 두바이처럼 사우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함이 좀 있습니다. 두바이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사우디가 중동에서 굉장히 가장 보수적인 나라죠. 예를 들어 여성 운전자도 가장 최근에 허용을 됐고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두바이처럼 완전히 그 자치지구라고 해야 되나요? 독립적인 그 도시가 될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벌써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영어로 이제 네옴을 니옴이라고 하는데 그 IAN을 붙이면 영어로 IAN을 붙이면 코리안 에이시안처럼 어떤 그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오미안이라는 단어가 벌써 나올 정도로 네옴에 살 수 있는 사는 사람들을 그 니오미안이라고 부르게 되는 법률 체계도 독립적이고 그다음에 사회를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이랄지 그다음 뭐 규범이랄지 규율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우디하고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벌써 뭐 휴양지 만드는데 보면은 뭐 여자들 비키니 입는 사진으로 그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이죠.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두바이가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처럼 나중에 네옴 하면은 네옴 나라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볼 확률이 높습니다. 와. 사우디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독립된 치리. 네, 이 중동이 이렇게 변화를 꿈꾸는 모습들이 아주 놀라운데요. 이 유가 변동 때문에 중동 지역 전체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그때마다 휘청휘청하는 걸 많이 겪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탈석유를 다 준비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나라마다 뭐 진도도 다르고 뭐 성과도 다르긴 하지만 혹시 그런 어떤 이 빈살만 왕세자뿐만 아니라 좀 지켜봐야 될 중동 국가 또 그런 왕조가 있다면 어떤 나라나 지역이 또 있을까요?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 탈석유화 시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카타르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그 인구가 적고 천연가스가 워낙 이제 앞으로도 미래가 밝기 때문에 큰 그 혁신적인 그런 산업에 투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연가스를 뭐 영하 165도 정도로 냉각시켜 가지고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이니까 이제 수송도 쉽고 그다음에 천연가스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생겼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것이 천연가스 시장인데
많이 생산할수록 그 생산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오만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밧드의 나라라고 하죠. 이제 관광업을 다시 이제 부흥시키려고 하고 거기에 굉장히 돌이 많습니다. 돌과 바다가 이게 어우러진 그런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수소 경제로 또 사우디하고 어떤 패권 경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고 한 가지 이제 또 재미있는 나라가 이제 바레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바레인은 사실 그 중동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오지 않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산업 다각화가 많이 돼 있죠. 그 금융 산업의 중심지로 이슬람 금융, 그냥 금융이 아니라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로 굉장히 조금 명망이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의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좀 진출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개방적인 나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광업도 그런 차원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바레인으로 가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 게 이슬람 금융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슬람에서는 원래 국가들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래 금지하지 않습니까? 옛날 중세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 받으면 이거는 종교적인 어떤 죄악시 여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같이 좀 양립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슬람 금융을 가장 알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박 기자님한테 제가 돈을 1,000만 원을 빌린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슬람 금융법에 의하면 그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자 소득이 금기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로소득이라고 돼가지고 박 기자님한테 제가 돈을 빌리려면은 박 기자님 저한테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 기자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안 빌려드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안 빌려드리는 게 정답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박 기자님이 그 이자 소득으로 먹고 사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떡하지? 고민되겠는데요? 굉장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을 엄청 하게 됩니다. 이세기 샤리아 법을 피하면서 돈을 빌리고 이자 소득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해서 고안한 방법이 이제 직접적으로 1,000만 원을 빌린 대신에 제 차의 소유권을 박 기자님한테 넘기게 됩니다. 1,000만 원을 받고. 원래는 교수님 차지만 저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차는 계속 제가 사용하게 됩니다. 차를 사용하는 대신에 임대료를 박 기자님에게 정기적으로 바치게 되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한데요? 좀 이상하죠? 네, 좀 이상해요. 네. 임대소득이 되는 거죠. 1,000만 원을 빌리고 그 임대료로 이자가 아닙니다. 차는 계속 제가 운전을 하고 5년 뒤에 다시 제 차를 가져오면서 1,000만 원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보면은 채권 같기도 하고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서 박 기자님의 그 소득을 얻기 때문에 어떤 펀드 같은 성격도 있고. 요건 샤리아법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나 보죠? 네, 임대소득은 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실물 거래가 있었으니까 묘하게 달라진 건가요? 그게 참 뭐가 약간 달라진 좀 건가요? 아이러니한 게 그 이자 소득이 안 되는 거는 불로소득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불로소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데? 근데 샤리아법에 의하면 이거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좋은 금융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도 바레인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네로라 하는 그런 그 유명 금융 기구들이 많이 밀집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는 불로소득이 아닌가? 그 기준에 의하면 그 채권 투자는 그 기준으로는 이건 불로소득이 아닌가? 그러면 이슬람 금융은 주식이나 채권은 마음대로 투자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게 이제 그 율법주의의 어떤 함정인데요. 근데 기독교에서도 율법주의를 지키게 되면 이것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저것 잠깐 피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슬람도 거기에 샤리아법에 규정된 게 아니면 다 허용된다고 인정을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임대소득도 허용이 되는 것이고 이슬람 어떤 금융 상품이 어떤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 규정되어 있는 법망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발전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그 나라들과 어떤 금융을 거래하신 분들은 그런 법률 관계들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법과 좀 관계에서 죄하면 새로운 상품들을 막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자, 이 5.16 세계 경제를 움직이던 중동의 돈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박종훈의 경제음악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이 환자가 뭐 약을 먹었는데 좀 몸이 이상하다고 하면은 뭐 피 검사도 해보고 그때 보게 된 대표적인 지표가 이제 노동시장의 실업률입니다. 지금 거의 완전 고용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나 이거 하고 싶다 이력서를 넣으면은 20분 만에 기본 그 봉급까지 딱 나옵니다. 오. 경험해 보지 못한 미국의 노동시장입니다.